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특허법 1차 기본 강의이고요. 기본 강의 뒤에 플러스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라 하면은 통상 기본 강의가 있을 때 다른 강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론 중심으로 설명만 하고 끝나는데 저희는 이제 조문이랑 판례랑 기출 중요 문제까지 전부 다 이제 1차 시험에 필요한 거 다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 들은 이후에 다른 뭐 중급이나 문제풀이나 이런 걸 별도로 판례 강의나 이런 걸 별도로 수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 강의 플러스에 전부 넣어드렸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제 제 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박형준이라고 합니다. 네. 약 10년 정도 이제 강의를 하고 있고 특허법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차, 2차 전부 다 하고 있는데 2차에서는 현재 1타가 맞지만 1차는 1타 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예정이긴 한데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 강사로서 1차 합격자만 배출하는 게 아니라 이제 2차 최종 합격자, 네, 최연소 동차, 네, 수석 매년 이렇게 배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공부 방법적인 측면에서도 그 최근 합격자들의 그 효율적인 공부 방식, 빅데이터 최대한 전달드려서 여러분들도 1차 때부터 2차까지 전부 다 효율적인 공부가 가능하게 전달드릴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제 책은 이제 준특허법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건 1차 책이고 2차 책도 전부 다 준특허법, 뭐 기본서, 판례집, 사례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 책은 이제 1차 때 보시면은 2차 때까지 모두 다 목차가 통일되어 있어가지고 2차 때 사실 저희가 서술형 시험을 보거든요. 글을 써야 돼요. 근데 그때 목차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1차 때부터 아예 목차를 통일되게 가져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동차, 1차 합격 후 2차 공부할 때 시간을 최대한 세이브 시켜드릴 수 있게 다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추후에 관련 내용들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OT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제 강의가 1순환, 2순환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OT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공부 방법, 네, 1차 시험을 어떻게 돌아가는지랑 1차 시험을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하는지 2차 시험이랑 어떻게 연계를 해서 제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거 위주로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제 강의는 1순환, 2순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순환은 한 3일 정도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번 주는 1순환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부터 2순환 깊게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1순환은 약간 맛보기 강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다른 강의들에 비해 맛보기 강의가 조금 더 이제 무거운 편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특허법 여러분들이 절차법을 처음 배우기 때문에 절차적인 내용에 대한 개념을 좀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1순환을 조금 더 무겁게 가져가는데 여태 이제 들었던 그 1차 합격자들 수기로 말씀드리면은 1순환 때 재미있다가 나중에 한 3일차 정도 됐을 때 토가 나온대요. 네, 토 나오는데 그게 이제 드디어 끝났다 싶을 때 2순환에 이제 딱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이제 천국이 열리네요. 그래서 1순환 때 아무튼 초반에 재밌다 이제 좀 힘들어질 수 있는데 그때 마지막까지 딱 버티면 2순환 들어가면 천국이 열리니까 잘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배부드린 자료는 총 4가지 자료가 있어요. 네. 첫 번째로 특허 공보. 네. 여기 솜 모양 있는 그 자료 있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화면 자료. 네. 화면 자료는 네, 이렇게 오늘 PPT 나가는 거. 네. 이거는 사실 이따가 설명드릴 건데 그냥 편의용 자료이고 여기다가 필기를 엄청 열심히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추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면 자료 목차집. 네, 화면 자료 목차집은 이번 화면 자료가 한 200페이지 분량으로 살짝 헤비해요. 근데 200페이지 분량을 이 화면 자료로만 보게 되면은 이제 자기가 어느 부분을 나가고 있는지 모르니까 보조적으로 이 목차를 통해서
제가 여기 정도 진도를 나가고 있구나 파악할 수 있게 좀 간략히 자료를 만들어 봤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료가 기출문제 해설서인데, 이거는 1차 이제 두꺼운 조판기 교재에서 기출 문제들이 이제 다 들어가 있거든요. 중간중간 파트별로 기출 문제가 있는데 그 해설을 따로 모아서 프린트로 나눠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교재에는 옳음, 그름 이런 식으로 정답만 쓰여져 있는데, 아무튼 이 해설서에 옳음인 경우에는 사실 설명이 필요 없어요. 무슨 법조문, 무슨 판례 그대로니까 옳음인 건데, 그름이 이제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가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조문이면 판례면 어느 부분에 바뀌었는지 볼드 같은 게 치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바뀌어서 틀린 거구나 이런 식으로 쉽게 파악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설명드렸고, 이제 특허 공보를 먼저 볼게요. 이 손 그림 있는 걸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특허법 공부하실 예정이잖아요. 특허법 전에 여러분들 민법 다 들어보셨나요? 네. 민법 공부하고 온 걸 전제로 해서 사실 수업에 나갈 거예요. 그래서 민법을 막 엄청 잘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뭐 소유권이 뭐다, 계약이 뭐다, 뭐 이런 채권이 뭐다, 물권적 청구권이 대세효가 있다, 뭐 이런 개념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아는 걸 전제로 해서 수업에 나가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혹시 민법 안 들으신 분 있으시면 손 한 번 없으시죠? 네. 안 들으셨어요? 아예 생초세요? 네. 네. 파이팅입니다. 네. 들을 수는 있는데, 아무튼, 네. 이따가 끝나고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특허에서 민법이랑 차이 뭐냐면, 민법에서는 재산권에 대해 배우거든요. 근데 특허는 무체재산권에 대해 배워요. 그래서 재산권이랑 무체재산권이랑 차이가 뭐냐면은, 재산권이라 하면 통상 유체재산권을 말해요. 그래서 뭐 동산, 부동산, 그래서 형체가 있어요. 근데 특허 같은 경우에는 지식재산이라고 해서 형체가 없어요.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 자체가 이제 보호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그 아이디어는 머릿속에 이제 신경세포의 어떤 구조로서 뇌에 저장이 돼 있을 텐데, 그거를 이제 보호를 받으려면 제3자들이 그걸 못 쓰게 하는 것이거든요. 내 아이디어를 따라 쓰지 마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려면 이제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명세서라는 서류가 있거든요. 거기에 글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뭐 어렸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데, 또는 이 제품에 무슨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해서 어떤 효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글을 쓰게 됩니다. 네, 글을 쓰게 되고, 이 명세서라는 것은 아무튼 우리가 무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글로써 내 아이디어를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글을 나중에 변리사 되시면 여러분들이 많이 작성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고객들이 와요. 제가 이런 발명을 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말씀해 주세요 한 다음에 그 글로 다 써야 돼요. 그리고 글로만 쓰면 사실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림도 살짝 들어가요. 도면이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도면도 함께 들어갈 수 있다. 이거는 사실 제가 수험생일 때, 그때 당시 여자친구, 네, 현재 와이프입니다. 네, 같이 공동 발명을 했어요. 같이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무체지식재산 하면은 이게 형체가 없으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허가 발생하면은 이거를 특허 공보라는 게재글이 생겨요. 그래서 특허청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가서 만약에 손침대라고 치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와요. 이게 나오면은 여기 무슨 글이 써져 있고 이제 그림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간략히만 설명을 드릴게요. 한 3분, 5분? 네. 그래서 배경이 뭐였냐면 제가 수험생일 때 이제 그걸 알았어요. 뭔가 불안하잖아요. 그러면은 손을 잡아주면은 뭔가 안정감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인들 사이에도 그럴 수 있고 부부 사이에도 그럴 수 있고
아기들도 엄마 아빠 손 잡으면 안정감을 느끼고 환자들도 병문안 갔을 때 손 잡아주면서 안정감을 전달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불면증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스트레스 받게 되면 잠이 잘 안 올 때가 있거든요. 근심 걱정이 많아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누군가 손에 잡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손에 잡아주는 느낌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압력과 체온과 진동을 전달을 해주면은 마치 손에 잡고 있다고 착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몸이 이제 그걸 구별을 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때 이걸 끼고 자게 되면은 잠이 잘 오는 거죠. 근데 이게 과학적이냐 하면은 그걸 이제 특허라는 것은 과학적인 기술을 보호받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마침 그 시즌에 사이언스 논문에서 그런 게 올라오는 거예요. 손을 잡는 것의 효과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감소시킨다는 실험 데이터들이 쫙 올라오면서 그래가지고 이게 과학적으로도 타당한 기술이겠다 해서 출원을 했죠. 특허 출원을 해서 이제 등록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는 변리사 선배한테 가가지고 이제 등록을 받았었는데,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기 등록받으면 서류를 보세요. 여기 맨 처음에 요약해서 대표도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네, 요약 대표도. 그래서 대표도에 이제 그림이 있죠. 그 위에는 서재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네, 대한민국 특허청 KR. 네, 그래서 공고일자 2018년 뭐 쓰여져 있고, 여기 밑에 보면은 73번 항목에 특허권자 박형준, 신주연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쓰여져 있어. 여자친구 그때 당시에 공동 발명해서 아무튼 특허를 받았었어요.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어가면은, 네, 한 페이지 더 넘어갑니다. 명세서 청구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3페이지 가면. 네. 그러면은 여기서 명세서 청구 범위 보면은 청구항 1, 2, 3, 4, 5 이렇게 쭉쭉쭉 번호를 매기면서 내려가는데, 청구항 1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30초 드립니다. 네. 네. 이 물건이 글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글로 쓰여져 있는데 사실 이게 엄청 간단한 발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생활용품 중에서도 제일 간단한 발명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 지금 6줄 막 쓰여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읽으면은 용어가 읽기 싫게 되어 있죠. 너무 건조하고 딱딱한 용어들이고 중간중간 상기 나오는데 이게 랩도 아니고 라임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상기 하면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 변리사들이 이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이제 청구 범위에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간결하게 쓴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간결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좀 복잡한데 이렇게 느껴지는데 사실 이 간결한 것만 보고서 이 발명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도면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 한 페이지 더 넘겨보시면, 네, 위에서 이제 청구항 6, 7 다음에 발명의 설명이라는 게 나와요. 네, 발명의 설명에 기술 분야, 배경 기술, 선행 기술 문헌,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해결 수단 뭐 하면서 뒤에 보면 발명의 효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해서 목차가 쭉쭉쭉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은 아무튼 청구항에 간결히 적었으니까 그것과 관련된 배경 이론이나 내 발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발명의 설명란에 상세하게 적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변리사가 되면 나중에 명세서란 글을 작성하는 건데 이건 아이디어를 글로 표현한 거다.
명세서 안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청구범위,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는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이 간결하게 쓰여져 있는 거고, 발명의 설명은 간결한 것만 가지고 이해가 안 되니까 상세하게 쓰여져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특허 공부를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가지고는 다니세요. 네, 수업 중간에 제가 여기서 이 부분 보세요 하면서 참조 설명을 할 수도 있거든요. 많이는 안 하는데 그래도 이거 얇으니까 가지고 다니면서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특허가 무엇인지, 기술을 보호하는 거다. 어떻게? 글로 써서 우리가 변리사가 되면 이제 그 글을 직접 쓰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OT에서는 원론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공부 방법론 얘기도 할 건데, 이게 사실 한두 시간 정도 진행이 되거든요, OT가. 근데 제 수업은 1차든 2차든 전부 다 OT가 다른 강의에 좀 긴 편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여러분들이 수험 기간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하는 총량이 100이다 치면은 강의를 듣는 시간은 사실 10% 이하예요.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90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강의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혼자 공부를 잘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려면은 여기서 한두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뭐 강의 들으면서든 나머지 90%든 혼자 공부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알게 되면은 이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막연하잖아요. 공부를 하는 게 내가 1차 공부가 이제 과목도 여러 개이고 그다음에 시간도 길고 어떻게 점수를 가져가고 이런 득점 전략이라든지 그런 게 애매할 수 있는데, 그다음에 복습은 어떻게 하고 문제풀이는 어떻게 하고 앞으로 내가 회독은 어떻게 가져가고 이런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거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합격한 합격자들의 그 노하우들을 아무튼 다 집약을 해서 제일 보기 편하게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사실 이 OT 한두 시간 가지고 여러분들 사실 공부 시간 많게는 한두 달 정도, 길게는 막 3-4달 이상 세이브를 할 수 있어요. 쓸데없는 행동을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는 특허법 강사니까 특허법 위주로 설명을 하면서 나머지 공부 방법을 더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특허법의 시험 위치, 시험 범위, 특허법의 문제 구성 및 전략 이렇게 해서 나갈 건데, 시험을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교재를 파악하고 강의를 파악하고 자습 어떻게 하는지, 필기 어떻게 하는지, 자세 어떻게 갖는지, 그 다음에 소통, 질의응답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화면자를 아무튼 나눠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이거 아마 1순환 때만 보시고 거의 갖다 버리실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필기를 2가지 종류로 합니다. 첫 번째 종류로는 엄청 이쁘게 필기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날림으로 대충 필기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 날림으로 하는 거는 이 사람이 그냥 시각적으로 대충 그냥 전달 편의상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쓸 필요가 없다. 그냥 내용을 전달하는 거에 집중해서만 들으시고 그 필기를 남길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이건 중요해요, 이거는 적어 놓으세요, 뭐 필기를 하세요 하면은 걔만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구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동그라미 치든 이런 것들은 체크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취향에 따라 뭐 하실 수도 있는데 신경 안 쓰셔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특허법 시험 위치. 특허법 시험 위치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특허법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아마 제일 중요한 과목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1차에도 있고 2차에도 있어요. 그래서 1차는 산업재산권법이라는 거에 특허법이 20문제로 있죠. 상표 디자인은 각각 10문제씩 있는데 특허법은 20문제로 있어요. 그 다음에 2차 시험에서 아무래도 특허법 과목이 또 있어요. 근데 특허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기선제압 과목이에요. 그래서 기선제압이 뭐냐면 첫날 첫 교시에 봅니다. 항상 1차든 2차든. 그래서 여러분들 특허를 잘 다져놓으면은 그 이후로도 순차적으로 잘 풀릴 수 있는데, 만약 특허를 첫 단추를 잘못 끼잖아요.
그러면 쭉쭉 페이스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 특허법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산업재산권법 관련해서 특허 상표 디자인이 있는데, 이제 상표법도 2차 필수 과목이고 선택 과목 중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디자인 보고 선택할 수도 있죠. 근데 이 특허 상표 디자인은 1차든 2차든 이제 다 들어갈 수 있지만 이 내용이 70%가 동일합니다. 네, 30%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네, 특허 상표 디자인이 있을 때 사실 이게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은 이게 좀 크기가 잘못됐을 수도 있죠. 이 세 개의 교집합이 있죠. 이 교집합 영역이 70%예요. 네. 네. 보호 방식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 대상만 상이합니다. 보호 방식이 똑같다라는 말은 뭐냐면, 특허청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국가기관 중에 이제 아무튼 특허청이라는 데가 있는데, 뭐 식약처 이런 것처럼 뭐 비슷한 국가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특허청을 통해서 뭐 어떤 서류를 제출합니다. 서류를 제출하면 여기에 내 아이디어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아이디어가 신박하다 싶으면 특허 처분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 등록을 해주는 거예요. 특허 등록을 해주면 특허 등록원부에 이제 기재가 돼요. 우리가 민법에서 부동산이 이제 발생하게 되면 부동산 등기부에 원부에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명의인이 갑, 을, 병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것처럼 특허 같은 경우에도 국가에서 등록 원부로 관리해요. 그래서 아 이거 좋은 아이디어다 하면은 등록을 시켜줘요. 근데 그 등록을 하는 절차가 이제 국가기관에 뭐 서류를 내고, 그다음 국가기관에서 이게 왜 뭐가 잘못되었다, 뭐가 이상하다 하면 변리사가 그거를 다 서류로 대리를 해줘야 돼요. 그 과정이 똑같습니다. 특허상표 디자인부터. 그걸 어디서 처음 배우냐면 특허에서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에서 이걸 잘 배워놓지 않으면 상표 디자인할 때 나중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허를 잘 배워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거 잘 배워두게 되면 상표 디자인에서 쉬워집니다. 왜냐면 상표 디자인은 차이가 뭐냐면 보호 대상이 상이한 것 뿐이에요. 네, 그래서 특허는 기술을 보호하는 거고, 특허는 기술을 보호하는 거고, 상표는 브랜드, 그 다음에 디자인은 물품의 외관 뭐 이런 걸 보호하는 건데, 말 그대로 보호하는 대상이 상이에요. 그래서 각 과목별로 강사님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절차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상표 디자인을 나중에 강의를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강사님들이, 상표 디자인 강사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절차적인 거는 특허랑 거의 다 비슷해요. 출원해서 등록받고 뭐 심판 소송하고 다 비슷한데 차이점 위주로 설명드릴게요 이러면서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 특허에서 잘 이 앞부분을 배워놔야 뒤에서 쉽게 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지만, 상표 디자인에서도 설명해주지만 그거는 이제 복습 차원의 의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특허법 시험 범위. 민법이 있고 특허법이 있어요. 1차 시험에서 민법이 40문제 나오죠. 특허법 20문제 나오는 건데, 근데 법이라 하면은 조문이 있고 판례가 있어요. 네, 민법도 그렇고 특허도 마찬가지예요. 조문이 있고 판례가 있는데, 민법은 대법원 판례 중심으로 배워요. 민법에서는 하급심 판례들 거의 안 배웁니다. 네. 그 다음에 특별법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민법을 하면서 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 가덕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법, 부동산 신명법 하면서 이제 중간중간 뭐 이제 짜투리 내용들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특허법도 똑같아요. 특허법도 조문이 있고 판례가 있고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는 뭐가 있냐면 실용신안법,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 심사기준, 심판편람, 파리조약, WTO 트립스, PCT, PLT, SPLT 해서 민법이랑 사실 골격을 보면 똑같아요. 조문이랑 판례가 당연히 중심이 됩니다. 근데 플러스 알파로 조금씩 더 배우는 내용이 존재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 조문이랑 판례만 잘 해도 90% 맞춰요. 여기 플러스 알파에서 나오는 게 엄청 많지는 않거든요. 매년 나오긴 나오지만 조금씩 나오죠.
그래서 조문이랑 판례 중심으로 잘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특허에서는 이제 민법이랑 차이점이 뭐냐면 판례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하급심 판례도 출제가 됩니다. 민법만큼 판례량이 엄청 많지 않기 때문에 하급심 판례도 출제가 돼요. 근데 당연히 대법원 판례가 훨씬 더 비중이 높고 중요하게 출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급심 판례는 정말 중요하거나 또는 예전에 과거에 기출된 이력이 있거나 그런 애들을 빼고는 이제 하급심 판례 전부 다 무시할 거예요. 가성비상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법원 판례 중심으로 공부하는 거고 하급심 판례는 필요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만 공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허법의 문제 구성을 볼게요. 조문이랑 판례에서 문제가 18개에서 16개 나와요. 많이 나오면 18개인데 나머지 이제 두 문제는 이제 실용신안법이라고 해서 플러스 알파에 해당하거든요. 여기서 한두 문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대로 하위 법령, 내부 지침, 조약 이런 데서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럼 총 합치면은 20문제가 됩니다. 네, 20문제가 되는데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당연히 조문이랑 판례예요. 그러면 조문이랑 판례 중에 어떤 걸 더 우선시 해야 될까 하면은 이거는 조문이랑 판례가 이제 나오는 비율이 매년 달라요. 조문이 많이 나오는 해도 있고 판례가 많이 나오는 해도 있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조문이 더 많이 나와요. 판례가 많이 나와도 그 해에 조문이랑 판례가 반반이에요. 근데 조문이 많이 나오는 해는 조문이 70%, 판례가 30%. 그래서 조문은 적어도 50% 이상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문을 중요하게 보고 그다음에 해에 따라서 이제 판례 비중이 올라갈 때도 있거든요. 그 판례 50%.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그냥 통계적인 시험 범위만 알려드리는 거지 우리가 공부를 함에 있어서 조문을 더 중요시하고 판례를 뭐 등한시하라 이런 취지는 아니에요. 어차피 조문 판례 두 개 다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판례는 대법원 판례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조문도 모든 조문이 다 균일하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특허법에는 민법은 한 700 몇 조까지 있잖아요. 재산권법 하면은. 근데 특허법에는 230 몇 개의 조문이 있어요. 근데 230 몇 개 조문이 다 균일하게 출제 빈도가 있는 게 아니라 특정 파트에서는 출제 빈도가 높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중요 파트, 중요 조문이라 하거든요. 걔네들 위주로 할 거고 나머지는 조금 이제 살짝 해서 강약 조절을 잘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업할 때 강사님들 두 가지 타입이 있거든요. 정석 타입이 있고 야매 타입이 있는데 저는 수업은 정석 타입으로 합니다. 모든 내용을 전부 다 설명을 드려요. 대신에 그 다음 후차적으로 강약 조절을 해줍니다. 다 설명을 드리는 이후에 얘는 조금 더 중요하게 보시고 얘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남으면 보세요. 그러니까 야매 타입은 어떻게 하냐면 이건 나오지 않아요 하고 막 제껴요. 근데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강의를 할 때는 저는 정석으로 전부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중요 조문 위주로 하고 대법원 판례 위주로 아무튼 저는 더 강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실용신안법은 나중에 말씀드리는데 특허법이랑 실용신안법이랑 얘네 둘이 친구예요. 친구. 그래서 기술 수준이 높으면 특허로 보호받는 거고 기술 수준이 낮으면 실용신안으로 보호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생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실용신안으로 보호를 많이 받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 IT 기술 이런 것들은 특허로 보호를 많이 받아요. 제 거 아까 손침대 보면은 실용신안이라 돼 있었나요? 특허라고 돼 있었나요? 하면은 특허라고 돼 있었죠. 그래서 뛰어난 발명이다 이 말입니다. 제 발명은. 네. 아무튼 특허가 중요한 거고 실용신안은 특허랑 99% 내용이 똑같습니다. 네. 근데 그 기술 수준이 높냐 낮냐에 따라서 약간 미세하게 1%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을 사실 2개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에 배운 다음에 여기서 1% 차이가 있는 걸 마지막 시간에 이제 알려드려요. 한 페이지 분량만 외우시면 돼요. 표로 정리되어 있거든요. 걔 외우면은 실용신안 이 한두 문제 거의 꽁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실용신안은 가성비가 되게 좋은 파트입니다. 왜냐면 얘는 한
내용을 뭐 1000페이지 공부한다면 여기서 18문제 나오는 거, 얘는 한 페이지에서 이제 한두 문제 나오는 거니까 이건 개꿀입니다. 그래서 이건 당연히 챙기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사실 가성비가 제일 구린 파트는 하위법령, 내부 지침, 조약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얘네는 출제 빈도수도 낮고, 그다음에 출제가 아예 안 되는 해도 가끔씩 존재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무튼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제일 후순위다. 그래서 뭐 하위 법령이라면 뭐 시행령, 시행 규칙해서 뭐 내용들이 앞에 설명드린 게 있거든요. 걔네들은 이제 제가 이순환을 할 때 얘네만 보세요. 나머지는 안 보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다 필터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걔네들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우리는 항상 목표가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특허법 20개 중에 18개 이상 맞추는 게 목표예요. 근데 우리가 이 하위법령, 내부지침, 조약을 안 하고서 이제 18개 이상 맞출 수 있냐면은 네, 맞출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나와도 20개 맞출 수 있냐면 맞출 수도 있어요. 왠지 아세요? 소거법을 통해서 푸시면 됩니다. 오지선다 객관식은 우리가 아는 지문이 중간중간 몇 개 있거든요. 날리고 나면은 이제 한 2개 정도에서 헷갈리다가 이제 하나 찍을 거예요. 네, 찍을 건데 그러다가 이제 20개 맞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틀리면은 18개 맞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18개에서 20개 맞는 게 목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 강의는 사실 20개를 맞출 수 있게 가르치긴 하거든요. 20개를 맞출 수 있게 제가 강의를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20개를 맞추게끔 저는 하진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18개 맞출 때까지는 공부가 가성비 구간이라서 공부량을 이제 투자하는 대로 이제 점수가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19개, 20개 맞추려면 이거 한두 개 완벽하게 하려면은 공부량이 무한대로 늘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민법이든 자연과학이든 이 가성비 구간이 있어요. 가성비 구간만 맞춰도 평균 80점까지는 올라가거든요. 네, 맞아요. 가성비 구간까지만 가도 평균 80점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가성비 구간을 전부 채운 다음에 선생님 저 이제 뭐 중요한 문제들은 거의 안 틀려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뭘 하자면 그때 이제 하위법령, 내부지침 조약하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가 양이 특허법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아무튼 요거는 수업 진도 나가면서 가성비 있게 공부할 수 있게 다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그래요. 어떤 시험이든 마찬가지인데 변별력을 내기 위해서 시험 문제 중에 한두 문제는 이거 풀지 말라고 내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문제까지 항상 풀게끔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과목에서 빵꾸 납니다. 네, 그런 걸 항상 명심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특허 만점 뭐 이런 거에 관심 없고 1차를 안정적으로 합격하고 2차까지 가성비 있게 동차 합격을 바로 할 수 있게 저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교재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준특허법 조판기라고 하는데 네. 여러분들이 어떻게 저를 선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각자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 교재가 사실 생각보다 많이 강력해요. 아마 제 사견인데 3년 안에 변리사 1차 특허법 시장은 아마 이게 통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수험 적합적으로 설계가 돼 있어요. 한 권으로 끝내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암기 자료가 분산이 되면 이건 수험의 독이에요. 우리가 어떤 내용을 이제 머릿속에 정보를 전달할 때는 시각적인 방식으로 저장하는 게 제일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시험 같은 거 쳐보면, 대학교든 고등학교든 시험을 쳐보면 내가 이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어느 부분에 이거 내가 밑줄에 여기 끝에 거는 거 여기서 짜투리해서 나온 거다, 뭐 본문에서 나온 거다, 이게 시각적으로 떠올릴 때가 있어요. 우리 시험도 똑같습니다. 나중에 마지막 한 달 동안 암기 스파트를 올리게 되거든요. 그때 보는 자료가 많잖아요. 그러면 시각 사진을 누구는 100장을 저장하는데 누구는 1000장을 저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비효율입니다. 암기 자료가 분산이 되면 수험의 독이에요. 그래서 보조 자료를 참고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 자료는 한계가 돼야 돼요. 그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 하죠? 단권화라고 합니다.
네, 단권화는 자료가 분산되지 않게 해서 하나를 압축해서 머릿속에 저장하기 편하게 해서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한 몇십 년 전부터 아무튼 수험가에서 이제 사법시험이든 변리의사 시험이든 마찬가지든 다 그 단권화라는 개념이 강조가 되었어요. 근데 사실 특허법 교재 같은 경우에 다른 이제 그 교재들을 보게 되면 이제 기본서, 판례집, 문제집, 뭐 필기자료 뭐 하면서 이제 다 분산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조문 자료, 조문 빈칸 자료 뭐 하면서 판례 해설서, 판례 도식화 자료 하면서 막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한 권으로 만들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시험 공부, 1차 시험 공부의 핵심은 뭐냐면 조문 판례 기출이에요. 네. 요 세 가지. 네. 조판기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죠? 문제의 90% 이상, 네, 1차 법시험, 민법이든 뭐 특허든 상표든 디자인이든 전부 다 똑같습니다. 조문 판례가 90% 이상 나와요. 그러면은 기출을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이 조문이랑 판례가 그대로 나오면 동그라미, 옳은 지문이구나. 이 조문이랑 판례가 일부 변경돼서 나왔다 하면은 이거 틀린 지문이구나.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조문 판례 기출 이것만 학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험 문제 90% 이상을 맞출 수 있어요. 맞출 수 있는데 여기서 사실 추가적인 노력은 부수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건 이따가 설명을 좀 더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책이랑 다른 게 뭐냐면 제 책은 조문을 분설을 안 해놨어요. 네. 조문을 의, 요, 절, 효 이런 식으로 분설을 해놓은 책들이 가끔 있거든요. 이거 다 장단점이 있는데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예를 들어 뭐 여러분은 내용은 몰라도 돼요. 제가 예시를 드릴게요. 뭐 신규성이 없는 발명은 뭐 특허를 받을 수 없다. 거절 이유가 없으면 특허 결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조문들이 특허법에 있어요. 내용 알 필요 없는데, 그러면 이제 요건에 신규성이 없으면 효과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뭐 거절 이유가 없으면 특허 결정을 해야 된다. 이거를 조문을 뜯어서 이렇게 배치를 해놓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공부량이 3배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조문 하나만 보면 됐던 거를 조문을 찢어서 또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시각적으로 암기할 게 분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걸로만 공부하시려면 이걸로만 공부하시고, 아예 조문으로만 공부하시려면 조문으로만 공부하시면 되는데, 사람들이 이상한 방식으로 공부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기본서는 의료 자료를 뜯어서 보고 조문 자료를 또 뽑은 다음에 조문 자료를 개별적으로 또 본 다음에 거기서 빈칸 뚫기로 해가지고 조문을 또 이제 개별적으로 또 학습을 합니다. 그 보면은 이제 암기 자료가 계속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책에 조문에 이제 되게 과학적으로 설계를 해놨는데, 조문이 있거든요. 법제처에서 조문을 뽑을 수 있는데 조문에 막 뭐 글이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 조문에다가 여기다 주체적 요건, 여기다가 객체적 요건, 시기적 요건, 효과 이런 식으로 괄호 속에 목차를 써놓게 되면 요게 조문에 그대로 박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이거 하나만 가지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암기 자료가 분산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방법을 채택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미리 단권화를 해놨다. 이거 단권화는 뭐냐면, 저는 사실 1차 시험을 제가 공부할 때도 그렇고 사람들이랑 이제 합격자들이랑 얘기할 때도 매번 느끼는 건데, 강의를 들으면서 막 밑줄을 긋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비효율입니다. 강의 시간에 강의만 듣고, 어떤 강의는 심지어 강의 시간에 강의만 듣고 밑줄 긋기 강의가 또 따로 있어요. 이상한 겁니다. 밑줄을 자기가 다 그어놓으면 되잖아요. 그걸 왜 그래요? 아무튼 책에 밑줄이 다 그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키워드에는 볼드랑 쌍따옴표 막 이런 게 다 붙어져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책 작업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가 좀 더 중요하다면 거기다가 또 형광펜에 덧칠을 할 수는 있죠. 그건 이제 자유예요. 근데 책에 추가 시간을 들여가지고 밑줄 긋기 작업이라고 해서 뭐 한 달이든 2달이든 시간을 더 쓸 필요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밑줄을 잘 그을까요? 제가 더 밑줄을 잘 그을까요? 제가 더 잘 그립니다. 왜 그러죠? 저는 컨트롤 U 누르면 되니까. 네, 그리고 저는 1차 시험 분석이랑 2차 시험 분석이 전부 다 끝났으니까 거기서 중요한 것들을 전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밑줄을 더 잘 긋겠죠. 그럼 그어놓으면 되잖아요. 네.
그다음에 조문 판례 기출은 제가 책에 초록색으로 표시해 놨어요. 사실 작년에 이 책이 분홍색으로 나왔었는데 초록색으로 바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분홍색이 좀 더 이쁘거든요, 시각적으로. 근데 그 김동진 강사님이 민법 책에서 초록색으로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심적 안정감을, 이제 눈의 안정감 이런 걸 추구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아무튼 고려해서 초록색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뭐 전체적인 디자인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아무튼 이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문 판례 기출만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나머지 이제 하위 법령, 조약 이런 애들은 색깔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냥 검은색 글씨로만 쓰여져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처음에는 책 전체를 볼 수 있지만 나중에 시간이 시험에 임박하잖아요. 초록색으로 표시된 내용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조문만 볼 수 있고 판례만 볼 수 있고 기출만 볼 수 있고 이게 선별 해독이 가능하거든요. 다른 책들 같은 경우에는 조문인지 판례인지 구별이 안 되게 책이 써져 있어요. 그 2차 시험 오면 폭망합니다. 왜 그렇죠? 책의 기본서에 이제 뭐 한 다음에 조문이 뭐 이렇게 끝에 들어가 있는데 이 조문을 막 해설하기 시작하는데 막 자기 사견을 써놓습니다. 사견을 써놓고 그 다음에 판례도 중간에 섞어놓고 학설도 중간에 갖다 놓고 한 다음에 글이 이렇게 그냥 쓰여져 있어요. 이렇게 되면 2차 시험에서 이 내용이 기억은 나요. 기억은 나는데 내가 공부한 게 조문 내용인지 판례 내용인지 이론인지 학설인지 구별을 못합니다. 그러면 2차 시험에 오면은 왜 발리냐면은 2차 시험은 내가 배운 내용이 근거가 분명해야 돼요. 조문에 있으면 조문을 적은 다음에 적고 학설에 있으면 학설이라고 하고 적고 판례에 있으면 판례라고 하고 적고 이 목차를 해야 되거든요. 제 책은 이게 이미 세팅이 다 끝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학설은 2차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서술해 놨고 나머지는 각수로 해서 안 볼 수 있게 해놨어요. 궁금하신 분들만 볼 수 있게. 그래서 본문 위주로 보면 다 조문 판례만 있어요. 그리고 조문은 조문 박스가 있고 판례는 판례 박스가 있어가지고 아 이걸 볼 때 조문이랑 판례랑 헷갈리지 않습니다. 아 이건 조문 내용이구나. 이건 판례 내용이구나. 학설은 밑에 있으니까 아 이거는 학설이 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네, 책이 그래서 제가 말을 하는 게 뭐냐면 3년 안에는 아마 제가 만든 책이 아무튼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파트별 기출 수록 이거는 많이 하죠. 그래서 파트별로 OX 기출 문제를 수록을 해놨어요. 근데 저는 이거 책에 해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따로 OX를 보잖아요. 저도 이거 고민 많이 했죠. 이 기출 문제 파트별을 별도 자료로 나눠줄지 책에 넣어놓을지 이거 고민했었는데 다 장단점이 있는데 파트별 기출 문제 책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책을 넘기면서 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공부를 할 수 있게 탐구 영역을 커팅할 수 있어요. 사실 이상한 강의들이 좀 있는데 1차 특허 강의인데 2차 특허까지 공부를 하려면 1차 특허를 깊게 공부해야 된다고 하면서 내용을 막 많이 알려줍니다. 근데 사실 2차를 제가 가르치잖아요. 2차에서도 필요가 없거든요. 1차에서도 필요 없는 내용인데 그걸 막 가르쳐요, 사람들한테. 네, 그러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이게 필요한 내용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트별로 기출문제가 있다는 소리는 뭐냐면 이 기출문제를 푸는 범위를 벗어나잖아요. 궁금해할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되게 잘 활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파트별로 어떤 데는 기출문제가 20개씩 30개씩 있고 어떤 파트는 기출문제가 2개, 3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공부 힘주고 할 때 기출문제 많이 나오는 파트 위주로 공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확인하려면 여러분들이 이게 별도 자료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대표적인 예시 같은 거는 OX로 확인할 수 있죠.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지만 그게 문제가 얼마큼 나오는 파트인지를 매번 이걸 분석해서 볼 수가 없잖아요. 여기가 많이 나오는 파트인지 적게 나오는 파트인지. 그러니까 책에 실어 놓으면은 아무튼 기출문제 쪽을 본 다음에 나중에 활용을 하실 때 2가지. 여기서 문제 풀 때 필요 없는 거는 1차에서 필요 없다. 이걸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여기서 문제 개수가 많이 나오면 아 얘는 중요 파트다. 이거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이걸 잘 활용하시려면 뭐냐면 세 번째로 나중에 책 회독을 할 때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매 회독마다 풀 필요는 없어요. 조문이랑 판례가 어차피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어가지고 기출문제랑 아예 그 박스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회독을 할 때 무시하시면서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조문 판례만 보면서 계속 조문 판례만 보면서 넘어가도 되는데, 근데 기출이 많은 파트도 하면 조금 더 눈에 힘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트별 기출 수록을 해서 강약 조절,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할 수 있게 해놨다라고 말씀드리고, 1회독 때는 초록색만 보지 말고 조문 판례 기출만 보지 말고 전체를 한번 다 보세요. 그 다음에 2회독 때부터는 초록색 위주로만 보시고 나머지는 기출문제 풀다가 가끔 막히면은 아 이거 앞에 뭐 하위 법령이 있었는데 이거 뭐였지? 아 이거 하위 법령을 안 풀렸구나. 아 이거 중요한 건 아닌데 이런 내용이 있구나. 그런 식으로 보조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우리는 조문 판례 기출만 가져가도 90% 이상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조판기 교재의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은 법조문에 중요도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책을 보시면은 법조문 박스가 있는데 여기 오른쪽 끝에 보면 다 별표가 1개에서 5개까지 다 박혀 있거든요. 요거는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가 많이 출제된 파트인지 아닌지를 보신 다음에 할 수도 있지만 제가 그걸 이미 보고 나서 별표를 다 매겨놨어요. 기출문제가 매년 거의 나오는 파트다 하면 별표가 뭐 3개 이상, 4개 이상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2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가끔 출제되는 파트이다 하면은 별표가 뭐 한두 개 이하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최대한 빠르게 여기 눈에 힘을 얼마나 주고 봐야 되는지를 이제 다 결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줄글로만 된 책을 보다가 이걸 보시면은 약간 이제 혁명이다 이렇게 느낄 거예요. 그래서 1세대 수험 서적이 있고 2세대 수험 서적이 있거든요. 아마 이제 2세대 수험 서적이 이제 조금 더 시장에서 큰 다음에 나중에 이걸 업그레이드한 3세대 서적, 4세대 서적 해서 더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아마 강의를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누가 이제 강의를 하고 계실 수도 있겠죠. 이 책은 이제 구식입니다. 이러면서. 네. 아, 지금은 이게 신식이에요. 네. 그 다음에 조문에 이제 대가로가 있어요. 대가로가 있는데 이거는 인용 표시예요. 예를 들어서 법조문 20조에서 뒤에 있는 220조 내용을 인용해가지고 막 설명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220조 왔다 갔다 보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20조 내용에 220조 관련 내용이 있으면 대가로 속에 제가 미리 다 써놨어요. 법조문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참조해서 이 내용이 뭔지 쉽게 파악이 가능하게 다 써놨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되게 좋은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특허청 해설서 법조문 취지. 요거 사람들이 합격자분들 굉장히 좋아하는 자료인데 법조문이 있으면 취지가 있거든요. 취지는 뭐죠? 그 법조문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존재 의의가 되는데 법학의 그 생명은 어디에 있냐면 취지에 있어요. 네, 취지에 있는데 이거를 강사님들 책들 가끔 보면은 이 취지를 사견으로 막 써놔요. 출처도 안 써놓고 막 써놓는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2차 오면 힘들어집니다. 그게 판례가 판시한 취지인지 아니면 특허청의 공식 문서의 취지인지 그게 출처가 쓰여져 있어야지만 여러분들 2차 답안했을 때 아, 이 취지가 어디서 나온 건지 분명히 하면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취지의 근거가 다 안 써져 있어요. 책들 보면. 근데 제 책은 전부 다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청에서 이제 특허법을 관리하거든요. 그러면 이 법을 왜 이렇게 만들었고 왜 이렇게 개정했는지 다 취지가 특허청 공식 문서에 있어요. 그래서 제 사견 하나도 안 넣어놓고 다른 책이랑 차이예요. 사견이 하나도 없이 다 공식 취지로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판례가 판시한 취지라고 해서 판례가 가끔가다 법조문 취지를 사법부가 판단할 때가 있거든요. 그것도 전부 수록해놨어요. 그래서 이것도 2차에 들어오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1차에서 뭐 여러 가지 취지 배우실 텐데 아무튼 이게 누가 그 취지를 쓴 건지 그걸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판례가 중요하거든요. 1차 시험이든 2차 시험이든 판례가 중요해요. 판례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근데 이 판례를 이게 자꾸 이게 다른 책이랑 비교해서 너무 죄송스럽긴 합니다. 근데 저는 비교를 해서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선택을 잘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운이 좋다 이거예요. 뭐냐면 다른 책들은 판례를 기본서에 써놓을 때 이 판례의 이 핵심 키워드라든지 아니면 판례의 문장 구조라든지 이런 걸 변경해서 다 줄글로 써놔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게
1차 시험 볼 때까지는 어떻게든 폭탄이 안 터지고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2차 시험 오면 폭탄이 터집니다. 왜 그러냐면 2차 시험에서는 판례 원문 가깝게 답안을 써야 되거든요. 판례 원문을 압축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막 표현 같은 게 막 너무 달라지면 안 되는 판례들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걸 1차 책에서 볼 때 이 강사의 저자분이 판례를 자기 뉘앙스대로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적어 놓다 보니까 이게 판례 원문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1차는 합격했는데 2차 와서 판례 원문에 답안지 쓰는데 난 처음 보는 판례다 이거예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판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책에 판사님이 실제 대법원에서 쓴 원문을 써놨고 그 다음에 논 것까지 전부 다 써놨어요. 뭐냐면 그런 경우도 가끔 있어요. 판례가 특허법 교재에 가끔 쓰여져 있는데 그 논거를 판례가 제시한 논거를 안 써놓고 자기 사견으로 이게 타당하다 막 이렇게 해놓은 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책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2차 시험에 사견 같은 거 잘 안 써요. 2차 시험에서는 판례가 제시한 결론이랑 판례가 제시한 논거 쓰면서 답안을 작성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다 가져갈 수 있게 판례 원문을 수록해놨고 논거까지 전부 다 그대로 편집 없이 전부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그러면 너무 2차만 신경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1차에서 중요한 거는 판례 논거보단 결론이거든요. 네, 논거보단 결론이 중요해요. 왜냐면 1차 시험에서는 판례 논거는 안 물어보고 결론 위주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결론에 제가 밑줄이랑 볼드 작업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판례가 엄청 두껍잖아요. 그러면은 이 결론 부분은 제가 밑줄이랑 볼드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독하면서 이 판례 판례 결론만 보고 그냥 책을 회독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결론만 보고서 이 판례가 이해가 안 된다 하면 그때 논걸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랑 처음 수업 나갈 때는 제가 논거까지 하면서 다 설명드려요. 근데 여러분들 두 번째 회독, 세 번째 회독할 때부터는 우리가 객관식에서 그 나오는 부분에 OX 판단하는 부분이 판례의 결론 부분을 그대로 내든지 결론 부분을 살짝 바꿔서 내거든요. 논건 안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결론 중심의 공부를 하면 되는데 결론만 보고 이해가 안 된다면 위에 판례 논거를 보실 수 있게 논거를 전부 다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판례 도식화 자료까지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판례가 이해가 안 될 때는 판례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사실관계나 배경이 있거든요. 그거를 중요 판례들, 제가 모든 판례에 다 그렇게 안 해놨어요. 왜 그러냐면 가성비 떨어지니까. 1차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고 2차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판례들 있잖아요. 교집합으로. 걔네들은 도식화 자료를 전부 다 넣어놔가지고 이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1차 공부하는데 2차에 오잖아요. 그럼 가끔 어떤 분들은 판례 배경까지 다 알고서 넘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2차 공부할 때 곧바로 판례 암기하면 되거든요. 근데 판례 배경을 모르시고 온 분들은 2차 시험 준비하면서 다시 사실관계부터 다시 공부합니다. 그거는 되게 동차 시험 기간이 짧은데 비효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료를 보조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시험에선 판례 결론 위주로 나오는데 모를 때마다 논거라든지 도식화 자료를 통해서 이제 보시면 된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기출, OX 지문화. 네. 원래 기출은 그 객관식 오지선다로 출제가 되거든요. 오지선다로 출제가 되는데 이게 오지선다 문제의 장점은 뭐죠?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오지선다기 때문에 우리가 연습을 할 때도 오지선다로 하면 장점이 있어요. 딱 하나. 시간 관리해보는 경험을 미리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거 빼고는 오지선다의 단점이 더 커요. OX 지문으로 해야지 이 5개 지문에 OX 정확히 판단하면서 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든 문제를 다 OX 지문화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객관식 오지선다 특허법 문제를 한 번도 안 풀고 시험에 들어가냐? 그건 아니에요. 제가 최신 6년도 기출을 나눠드릴 거예요. 6년도, 특허는 6년도 정도만 풀어보셔도 충분해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많이 풀고 싶다면 학원가에서 나중에 모의고사 같은 걸 보거든요. 그때 이제 풀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를 객관식 위주로 하는 것보다 OX 중심으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거는 이제 민법도 그렇고 다른 시험, 우리 변리사 시험 말고도 이제 뭐 변호사 시험, 그 다음에 뭐 세무사, 노무사, 공인중개사 이런 쪽 있잖아요. 전부 다 OX 중심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공부가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OX 지문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OX 지문을 공부하면 이제 가끔 질문 주세요. 그 뭐 객관식으로 안 해도 상관없나요? 근데 객관식은 몇 번
그 시간 관리할 때 참고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 기출 6년치는 파일로 나중에 전달 드릴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사례 문제가 있습니다. 사례 문제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해당 파트에서 내용을 알고 풀 수 있는 사례 문제가 있고, 전 범위를 다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사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전 범위를 알아야지 풀 수 있는 사례 문제는 책에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 게 적절할까요? 맨 뒤에. 네, 그래서 혼합 사례 문제는 아무튼 책 맨 뒤에 다 배치해놔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파트별 기출 문제를 그냥 평소 공부할 때 학습을 하시고 나중에 한 2회독, 3회독 하시면 책 전체가 머리에 들어가거든요. 그때 이후에 혼합 사례 문제 풀어보세요.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공부도 효율적으로 하고 시간 관리도 되게 세이브하면서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2차 공부에 연동이 되게 목차를 구성해놨다. 당연히 제가 2차 강사니까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강의 구성. 요게 제가 설명을 하는 게 마치 제가 뭐 자료를 잘 만들어 놨어요, 뭐 강의를 잘해요 이렇게 들릴 수 있지만, 제가 교재를 왜 이렇게 구성해 놨고 강의를 왜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를 설명을 여러분들이 들어야 나중에 이 교재를 활용하실 때, 강의를 활용하실 때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강의 구성은 제가 2순환 강의로 진행을 하거든요. 이거는 법과목 특징을 고려해서 빠른 실력 향상을 위함이다. 네. 1순환에서는 큰 그림을 잡고 2순환에서는 세부 내용을 배운다. 당연한 얘기죠. 네. 근데 제가 이거를 최근에도 또 체킹을 해봤어요. 네. 1순환 강의로 하시는 분들이랑 2순환 강의로 하시는 분들 체킹해봤는데, 2순환 강의 하는 거는 사실 강사 입장에서는 가성비가 좀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비슷한 내용 하면서 더 팔아먹을 수 있는데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게 기본 강의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중급 강의라는 게 있고, 조문 강의가 있고, 판례 강의가 있고, PCT 강의가 있고, 심사기준 강의가 있고, 막 내용이, 이게 강의가 되게 종류가 많거든요. 나중에 뭐 여러분들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신경 안 써도 되는데, 학원마다 커리큘럼이 강의 여러 개 듣게 필수 커리큘럼으로 여러 개 넣는 강의가 있어요. 근데 수험가에서는 기본 강의만 들어도 충분하다. 기본 강의만 들어도 충분하다. 나머지는 안 들어도 충분히 소화가 된다 해서, 사실 이게 학원 내부 데이터 상으로는 이제 기본 강의를 10명이 들으면 객관식 강의, 중급 강의는 10명 중 1명 이하로 듣거든요. 근데 그 막 필수 강의로 이렇게 해놓는데, 근데 사실 학원은 이제 이익을 창출해야 되니까 뭐 이유가 어찌됐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기본 강의에서 가르친 내용이랑 중급 강의, 뭐 객관식 강의에서 가르친 내용이 사실상 90%가 똑같아요. 90%가 똑같아요. 왜 똑같을 수밖에 없냐면 어차피 조문이랑 판례 가르치는 거거든요. 나머지 10%씩 좀 다르죠. 네, 10%씩 달라요. 중급 강의에서 뭐 조금 더 이제 뭐 비교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객관식 강의에서 문제 풀이 스킬을 알려준다든지, 판례 강의에서는 판례의 사실관계를 알려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배우는 조문이랑 판례를 가르치는 건데, 강의에 그 방향만 틀어가지고 강의가 여러 개 열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해가지고 이 10%를 다 모았어요. 그래서 이걸 기본 강의 플러스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의 강의만 듣고서 이제 전부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1순환 기본 강의들 들으시면은 제 거보단 강의 수가 적어요. 제 거는 총 합치면은 36회거든요. 근데 1순환 하시는 분들은 20회에서 30회로 구성을 해놓은 다음에 살짝 일부 덜 알려주는 게 있어요. 그건 조문 강의에서 배운다, 판례 강의에서 배운다, PCT 강의에서. 근데 그거 때문에 그걸 듣기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그걸 없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기본 강의에서 안 가르친 것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혼자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혼자 하면 시간이 따따따블로 걸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본 강의에 하나에 넣고 돌려서 이제 채우게 2순환 강의로 이제 만든 거예요. 그리고 1순환 강의 특징은 뭐냐면 혼자 보다가 잘 모르겠으면 다른 강의를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잘 이해 안 되지만 나중에 2회독 할 때, 3회독 할 때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요거를 저는 수업 때 하지 않습니다. 네. 여기 수업에서
이해한 걸로 충분하고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때까지 이거 지식적으로 부족함 없이 전부 다 전달 드리는 거고, 이거 나중에 할게요 라는 말은 어디서 하냐면 1순환 때는 합니다. 근데 혼자 하라고 여러분들한테 시키는 게 아니라 2순환에서 제가 전부 다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나가야 될 게 없어요. 아시겠죠? 네. 한 글자로 요약하면 뭐죠? 짱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질문이 몇 가지 있었는데, 첫 번째로 이제 기본 강의 플러스 이후에 다른 강의 안 들어도 되냐 하면은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다른 강의는 이제 시험 때까지 안 들어도 됩니다. 근데 딱 한 개가 있습니다. 최종 정리 강의. 그래서 이 기본 강의 플러스가 3월에 개설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시험에서 이제 3월 이후에 법이 개정되거나 이제 최신 판례가 추가되거나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최종 정리 강의에 이제 다 설명을 해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 강의 플러스 말고는 최종 정리 강의 들으시면 된다. 최종 정리 강의는 사실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가성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뭐냐면 이게 강의 한 회치짜리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한두 문제 정도 뜰 수 있거든요. 최신 판례라는 게 법에서 그래도 좀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들이다 보니까 아무튼 이거는 웬만하면 듣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현강 오시는 분들 한해서 이 자료를 맨날 다 가져와야 되냐 하면은 가져 다니면은 좋은데 이거 손침대 이거 그림 있잖아요. 이거는 가져 다니시는 게 좋다라고 말했고, 그다음에 이 화면 자료랑 화면 자료 목차집 있잖아요. 얘는 1순환 때만 가지고 다니세요. 그래서 첫째 주, 그러니까 화수목 있죠. 그때만 가져 다니고 2순환 때부터는 없어도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거 그 기출문제 해설서, 얘는 이제 여러분들 편의에 맡길게요. 얘는 수업 때는 안 써요. 왜냐면 기출문제 풀더라도 제가 전부 다 구두로 해설해드리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책 갖고 다니다가 중간에 모르는 것, 뭐 기출문제 뭐 찾아보고 싶다면 그때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거니까 선택입니다. 필수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강의 자료 4개 전부 설명드렸고, 이제 OT 이어서 나가면 우리의 목표는 제일 중요한 거, 2차보다 더 중요한 게 1차 효율성이에요. 1차를 효율적으로 해서 무조건 안정적으로 1차를 85점 이상 찍을 생각 하셔야 돼요. 평균 85점. 그렇지 않으면은 80점 초반이잖아요. 그러면 3월 달에 똥줄 타서 2차 공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85점을 목표로 하면 뭐 83점이나 여기서 걸리면 사람이 이제 목표를 잡으면 그 통상 도달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85점 목표를 잡으시면 83점이나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그래도 내년 3월 때 동차 기간 보낼 때 커트가 얼마나 나오는지 상관없이 그래도 2차 공부를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 자기가 70 후반이다. 70 후반이면 3월 달 동안 동차 공부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맨날 이제 그게 있어요. 컷이 높을 것이다, 낮을 것이다, 몇이라고 예측이 된다, 고시반 컷은 얼마다 하면서 막 이게 돌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2차 공부를 못 합니다. 그러면 동차 날라가요. 그러니까 무조건 85점 이상 뽑는 걸 목표로 잡으시면 좋은 거고, 1차 효율적으로 가려면 아무튼 저는 2순환 강의랑 교재가 조문 판례 기출로만 수록이 돼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2차 호환성, 이제 여러분들의 목표는 1차 합격이 아니라 2차 합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구하는 건 그거예요. 2차 공부를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1차 공부를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동시에 2차 공부가 되고 있는 거죠. 그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1차 공부만 해요. 근데 2차 공부 실력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 거예요. 제 강의 목표는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1차만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제 책 설계는 아까 전부 다 말씀드렸죠. 2차 공부가 저절로 되게끔, 준비가 되게끔 다 세팅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목차 내용이 2차랑 전부 동일하고, 그 다음에 강약 조절, 완급 조절, 이거 설명드릴 건데, 우리 특허법이 이제
되게 범위가 넓다 치면 이거 계란 노른자 이론이라 하는데 이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 중요한 부분은 1차든 2차든 많이 나옵니다. 네. 1차에서 특허법에 이 정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2차에서 특허법에 이 정도가 나오는데 특허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1차든 2차든 교집합을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저는 수업 때 이건 안 가르쳐 줍니다. 2차에서만 나오는 내용 안 가르쳐 줘요. 근데 가끔 어떤 이제 다른 강의 같은 경우에는 2차에서 알아두면 좋기 때문에 막 가르치곤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 예선전 통과하려면 1차를 중심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까지 1차 범위에서만 가르치면서 2차에 동시에 나오는 애들은 얘네들은 중요합니다 하면서 또 가르쳐줘요. 왜냐면 2차에서 나온 내용이 1차에서도 파트별 기출문제 보시면 나중에 아는데 2차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은 1차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빈출 파트예요. 그러니까 강약 조절을 엄청 잘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2차에서만 나오는 내용은 2차 이런 식으로 써드린 다음에 나중에 관심 있으면 보세요 하고, 아니면 또는 여러분들 너무 수업에 집중 못한다 하면은 이건 1차 시험에 나오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냥 여담인데 이런 게 있어요 하고 그냥 잠을 깰 겸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때 있어요. 공부는 따로 할 필요 없어요. 이거 2차에서 배워요.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있는데 2차에서만 나오는 내용은 특별히 가르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예습, 복습, 문제풀이 설명을 드리면 예습은 불필요합니다. 예습은 우리 법학 시험에서는 다 똑같아요. 예습은 하면은 손해예요. 왜 그렇죠? 강의에서 이 1만큼 하면 될 걸 이 예습으로 이거 혼자서 1 하려면은 한 10배는 더 해야 합니다. 비효율입니다. 차라리 복습을 1 하시면은 이거 2배로 공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습은 비효율이다. 불효. 복습은 필요합니다. 복습은 필요한데 이건 그거죠. 우리가 뇌에서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넘기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방법은 2가지죠. 자극의 세기가 커진다. 자극의 세기. 그 다음에 자극의 빈도수가 높아진다. 이게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넘기는 거거든요. 제가 자극의 세기를 키워드리기 위해서 되게 재미있게 이해를 시켜드릴 거예요. 최대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자극의 빈도수를 높이기 위해 복습을 조금씩 하시면 좋다. 그래서 복습은 사실 그거죠. 현재 고통을 10% 추가하지만 미래의 고통을 50% 감축시켜주는 역할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습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일 복습이랑 주말 복습이 있는데 현강 들으시는 분들은 주말 복습을 추천드리죠. 그래서 화수목 나간 게 있으면은 이제 주말에든 복습을 하는 걸 무조건 권장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당일 복습을 만약에 하실 거면은 이건 적당히만 하시면 돼요. 적당히라고 하면은 그냥 이거 강의 때 어떤 거 배웠었지 이 정도만 인식을 하셔도 충분합니다. 어떤 거 배웠었지. 그 다음에 문제풀이는 좀 달라요. 제가 수업 시간에 중요 기출문제는 풀어드릴 거예요. 2순환 때부터 할 겁니다. 1순환 때 문제풀이 없어요. 중요 기출문제 풀어드리는데 나머지 기출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세요. 복습하실 때. 그러면은 이 문제풀이를 기준으로 모르는 게 있다면 이거 앞부분에 뭘 모르는 거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아무튼 복습할 때 풀어보셔라. 그 다음에 해설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렸죠. 왜냐면 제가 수업 시간에 나가는 건 구두로 다 해설해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나머지 문제 풀 때 해설서가 필요할 수 있잖아요. 해설서 봐도 이해 안 된다 하면은 나중에 카톡방 알려드릴 건데 거기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학습시 유의점. 여기 시험 진입할 때 다들 1, 2년 안에 털고 나갈 생각하고 들어오신 거잖아요. 길어도 2, 3년 안에 털고 나가실 생각하시고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럼 장수가 위험한 건 아시잖아요. 여기 시험가에 고시 시험이다 보니까 장수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장수를 왜 하냐 하면은 제1순위가 탐구 영역입니다. 탐구 영역은 뭐냐면 학자들이 해야 될 부분인데 수험생 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탐구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호기심, 2번째로 불안.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은 앞뒤로 뭔가 매칭이 안 된다 하면은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안 맞지 하면서 막 하는데, 그런 건 일부 필요할 때도 있지만 너무 과하면은 이제 학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문이랑 판례에서 직접적으로 없는 내용을 자꾸 고민하지 마세요. 심지어 기출문제도 없는데 자꾸 고민하신다 하면은 저는 말합니다. 질의응답에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2차 시험 볼 때도 그러는데 탐구주의 한 다음에 장수주의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래서 이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나온 적이 없어요. 나중에 나오면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장수하는 거예요. 뭐냐면 어차피 교재에 없고 조문에 없고 판례 없는 거는 공평하게 모르게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순간 뭐 누군 맞고 틀릴 수 있죠. 그걸로 변별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냥 기본적으로 중요한 내용만 계속 열심히 한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점수가 계속 높게 나와요. 너무 외곽적인 거를 계속 고민하잖아요. 점수가 중요한 거에서 다 날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건 탐구를 하지 마라. 조문이랑 판례, 기출에 없는 거를 공부하면은 저 장수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도 수업 시간에 이거는 배경상 알아두세요 하면은 그건 사실 이해 편의상 알려드리는 거지 그거 사실 모른다고 해서 문제 못 풀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해를 할 때 좀 빠르게 하려고 알려드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암기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왜냐면 사람이 이게 파트별로 난이도가 다른데 어떤 파트는 대부분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는 파트가 있고 어떤 부분은 어려운 파트라서 한 절반은 이해하고 절반은 이해 못하는 파트가 있어요. 아무리 쉽게 가르쳐줘도 이해가 안 되는 파트도 몇 군데 있거든요. 너무 특허법 학자분들도 어려워하는 파트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 부분은 설명은 드리지만 혹시 이해가 안 되면 암기하세요 하면 암기하시면 돼요. 그거를 다 알려줘요. 왜냐면 거기다 시간 투자하면 장수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해를 하라는 건 뭐냐면 책에 있는 중요 내용만 공감하고 받아들이는 걸 말합니다. 책에 없는 내용을 자꾸 궁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책에 A는 B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어떤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근데 이제 저한테 질문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A가 아니면 B가 아닌가요? 하면서 반대 해석을 막 질문. 그거는 여러분들이 할 게 아니에요. 이거는 경우에 따라 달라요. 반대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학자들의 영역이고 나중에 판례가 직접 나와봐야 알 수 있는 영역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A는 B다 하면은 A는 B라고 하는구나 이거 알면 문제 풀리거든요. 근데 그 자꾸 막 반대 해석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학자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상황 가정금지. 예를 들어 A1은 B1이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A2도 B1인가요? A2는 B2인가요? 하면서 책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낸 다음에 이거 결과를 궁금해합니다. 그 학자 영역이에요. 네, 그게 기출문제 있잖아요. 저는 알려드립니다. 기출문제 없잖아요. 안 알려드립니다. 왠지 아세요? 이거 두 가지 하게 되면 공부량이 무한대가 됩니다. 책에 100개 내용이 있잖아요. 반대 해석이랑 상황 가정을 한 두세 개씩만 하잖아요. 그럼 공부량이 두세 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하지 않는 거예요. 안 해도 점수 충분히 받는데 지장 없고 중요 파트 다 맞추는데 지장이 없어요. 네, 그래서 호기심, 불안 이런 건 필요가 없습니다. 불안은 사실 왜 불안을 하는지 아세요? 기출문제가 여태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몰라서 그래요. 기출문제 보잖아요. 나올 수 있는 유형이 다 있어요. 이 문제는 항상 이 부분만 바뀌어서 지문으로 출제가 되고 이 판례는 항상 여기 부분만 바뀌어서 출제가 되는데 기출문제가 한 5번이고 6번이고 그 부분만 바뀌어서 출제되는데 자꾸 딴 부분을 궁금해하는 거예요. 나오지도 않는 부분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아무튼 시험 진입할 때 1, 2년, 2, 3년 안에 끊을 생각 하셨잖아요.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거 호기심이 계속 밀고 오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계속 머릿속에 뭐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러다 장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야 그게 멈춰져요. 진짜 고시낭이 많습니다. 네,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해라는 것은 70%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강의 때는 90% 이해할 수 있게 전달해 드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강의 끝나고 나면은 그 90%가 유지가 안 돼요. 네. 그러면 70%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강의 제가 90% 이해하기가 알려주면은 수업 시간 지나면은 한 이해도가 50% 정도 떨어집니다. 자기가 혼자 공부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이해도를 70%까지 올리는 걸 우리가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에서 90% 이해해줬다고 해서 90%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혼자 하잖아요. 장수합니다. 이해는 70% 이해예요. 70% 이해라는 게 뭐냐면 may, can, 아마 그럴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아, A면 B일 수도 있겠지. 이렇게 공감이 좀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을 때 100% 공감이 안 돼도 아, 얘는 좀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지. 아, 이 학자들은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 이런 상황이니까 그게 70% 이해예요. 그 다음에 90% 이해는 뭐냐면 이 상황이면 이 결론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필연적으로 무언가 결론에 도출하려고 하잖아요. 이 상황이 아니면 이 상황이 나올 수 없다.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장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부는 70%만 이해해도 시험 붙는데 지장이 없어요. 왜냐면 이 A 상황에선 B일 수도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 받아들여지면 암기를 하시면 돼요. 그럼 문제 풀 때 시간이 엄청 단축됩니다. 근데 이 상황일 때 왜 이것밖에 나올 수 없지? 이거랑 비슷한 상황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가 다르지 하면서 막 하잖아요. 그래서 장수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제가 말하는 70% 이해를 강조드리는 거고 이건 1차든 2차든 마찬가지입니다. 90% 이해하려면 학자 돼요. 진짜 나중에 제가 왜 그러냐면 저희 수원과에 10년이 있었거든요. 오래 공부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다 똑같습니다. 이거일 때 이렇게 되는 거는 대충 왜 그런지는 아는데 이해도 되지만 항상 꼭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이걸 궁금해할 필요 없다는 건 알지만 궁금하면 참을 수 없어서 죄송한데 질문 드립니다 하면은 자기가 장수 영역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왜 잡아드리냐면 제가 2차 강의를 10년 했거든요. 1차 강의를 4년 했어요. 근데 2차의 장수생이 더 많아요. 네, 2차의 장수생이 더 많은데 그 사람들 보면서 이게 공부 방향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냐면 1차 공부할 때부터 그 사람들 그렇게 했기 때문에 2차에서 계속 그러는 것이거든요. 도파민 중독이라고 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뭔가 애매할 때 100% 딱 알게 됐잖아요. 그럼 머리에서 도파민 팍 나오면 그 중독이 되잖아요. 그럼 궁금하면 못 넘어가요. 호기심이 생기게 이걸 해결하면은 도파민이 나올 거 알거든요. 반복 학습이 돼서 사실 중독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공부는 항상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공부 행복한 게 아니라 고통스러운 이게 학문 탐구랑 달라요. 학문 탐구는 우리가 호기심을 충족하면서 새로운 걸 발견해 나가는 건데 수험이라는 것은 기존에 다른 사람이 한 걸 계속 받아들이기만 하는 역할만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70% 이해가 되면 암기로 자꾸 전환시켜야 되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그게 공부예요. 여러분들이 꿈과 미래의 창의력을 펼쳐 나가는 게 수험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도파민 중독 절대 주의하셔야 되는 거. 이것만 하더라도 수험 기간 한두 달 정도 날아가는 거 세이브를 하시는 거예요. 진짜 이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특히 이공계생들. 그 다음에 개념 분해능. 이것도 중요한 개념인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어요. 개념 분해능이 뭐냐면 A1이라는 개념이랑 A2라는 개념을 우리가 구별할지 말지 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력 검사를 하게 되면은 이걸 가까이서 보면 이 점 두 개가 떨어져 있지만 멀리서 보면 이게 점이 붙어 있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개념을 분리할지 떨어뜨릴지 이걸 결정을 해야 돼요. 이게 공부량 결정입니다. 뭐냐면은 기출문제 보세요. 기출문제 본 다음에 이거랑 구별하는 문제가 나오냐 안 나오냐. 구별하는 문제가 안 나오잖아요. 얘네 둘을 너무 엄밀히 구별할 필요 없고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취급이 되는구나. 비슷하게 이렇게 취급이 되는구나.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건데 차이점이 뭐지를 계속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장수합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항상 중심에 두세요. 여태 이거를 분류해서 출제한 적이 20년, 3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는데 이거 자꾸 개념을 분류하는 거예요. 공부량을 자기가 계속 넓히는 거예요. 1차에서도 필요가 없고 2차에서도 필요 없어요. 기출문제 보세요. 네, 이거 분리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그런 분들 있어요. 가끔 전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여기에 다 속해 있는 케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공부 시간만 무한대로 늘리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 분야하면 떨어집니다. 네. 왜냐면 중요한 걸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필기.
네, 준비물 필기 방법. 네. 준비물은 아무튼 수업 시간에 연필 지우개예요. 연필 뭐 검은색도 있고 요즘에는 이제 색깔 연필도 지워지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데 아무튼 지워지는 걸로 하는 거예요. 볼펜 쓰는 거 아니에요. 수업 시간에. 네. 이 프린트는 괜찮아요. 1순환 때 이 프린트는 어차피 여러분들 2순환 지나가면서 볼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1순환 때 하는 거는 제가 뇌리 속에 남게 많이 말을 할 거예요. 어떻게? 이러면 장수합니다. 이러면서. 네. 그래서 아무튼 2순환 때는 연필로 하는 거고,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거 민법 하면서 겪어보셨을지 모르겠죠. 볼펜으로 하잖아요. 필기 이쁘게 하는 강박이 생깁니다. 그거 많이 필기해 놓으면 어차피 2회독, 3회독 때 보지도 않을 거 필기하는데 시간이 따따따블로 걸립니다. 이거 특허 때 교정을 하세요. 제가 이걸 특허 때 교정 안 해가지고 자연과학, 지구과학 할 때 그걸 알아서 필기가 소용이 없었네. 그 다음 회독 할 때 보이지도 않는 거 볼펜으로 너무 이쁘게 필기를 했었네.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많이 날려서 후회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연필로 대충대충 동그라미 치고, 그리고 저는 사실 동그라미 안 좋아해요. 이게 제일 좋습니다. 이거나 이런 괄호 치는 거 있잖아요. 밑줄도 시간 오래 걸려요. 이게 썼다 지웠다 하기에 제일 간소하고 간편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추천드리고, 이쁘게 하면은 이것도 이제 습관이 되는 거예요. 2차 때 또 그럽니다. 그러면은 동차 시간 없는데 동차 날아가는 거. 이제 기타, 기출 예제 정오 체크. 그 다음에 기출 예제 중 틀린 거 체크. 이건 뭐냐면은 제가 2순환 때 아무튼 이 책으로 나가게 되면 여러분들도 이제 문제풀이 할 건데, 틀린 게 있잖아요. 틀린 거는 이제 체크를 옆에, 번호 옆에 해놓으시든 체크를 계속 하세요. 그래서 나중에는 틀린 거 위주로만 공부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공부는 부족한 걸 채우는 게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세. 네, 자세. 시험, 기본 자세, 큰 그림, 방법론. 학습의 기본 개념 말씀드립니다. 이거 공부도 방법론이 많이 향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옛날 스포츠랑 다른 게 뭐죠? 옛날 스포츠는 악으로 깡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옛날에도 공부는 약간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공부 학습의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나 이런 거 보더라도 공부 방법론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 공부 방법론 보면서 깨달음을 얻는데 자기는 공부를 또 이상한 방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험에 필요한 범위까지만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삽질을 안 할 수 있다. 그 정도 기본 개념만 전달해 드릴게요. 입력은 이해, 숙지, 암기가 있어요. 내 머릿속에 넣는 작업을 이해, 숙지, 암기. 받아들이는 것이다. 근데 이해가 뭐고, 숙지가 뭐고, 암기가 뭐고, 이걸 종류를 아셔야 됩니다. 네. 이해를 왜 하고, 언제 하고, 왜 필요한지. 숙지는 언제 하고, 왜 필요한지. 이걸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거 이해만 하고 넘어갈 거를 암기하고 있고, 이거는 암기할 게 아니라 이해할 건데, 하면서 이게 공부량이 이제 따따따블로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해는 목적이 있어요. 저항감 감소, 기억력 향상, 응용력 배양. 근데 뇌 용량의 한계 때문에 모든 것을 전부 암기할 수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 원리를 파악하고 핵심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연결 구조를 파악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해는 사실 그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응용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응용을 하기 위해서 내가 A라는 개념을 배웠는데 문제가 A'로 나왔어요. 살짝 변경해서. 풀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해가 필요한 게 시험에서 최종적인 그 이유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문제가 1차든 2차든 많이 안 나와요. 판례가 A에 대해 설명하잖아요. 그럼 문제도 A로 나오고, 조문도 A로 설명하잖아요. 그럼 문제도 A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문제 풀이를 위해서 이해를 한다 이러시는 분들 가끔 있거든요. 그거는 진짜 최소한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응용을 해야 되는 문제는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온다. 대부분 조문이랑 판례만 정확히 알고 있더라도 풀립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책의 양이 많기 때문에 기본 원리 파악이랑 핵심 개념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을 이해한다?
그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린 뭘 이해해야 되냐면 기본 원리. 그러니까 원리랑 심화랑 차이 아세요? 원리랑 심화? 원리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 때 얘네들의 공통점을 찾아내는 작업을 원리를 파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화는 뭐냐면 얘네들의 차이점을 분석하면서 경우의 수를 나눠가는 걸 심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파악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많은 내용을 압축해서 머리에 저장할 수 있게 최대한 공통적인 거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특허는 공개의 대가다 이런 걸 나중에 알려드리는데, 그 다음에 핵심 개념 이해. 핵심 개념 이해는 뭐냐면 모든 개념 이해가 아니라 여기서 많이 나오는 파트가 있거든요. 특히 1차에서 많이 나오는 파트는 2차에서도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 개념을 이해를 잘 해놓으시면은 1차든 2차든 다 동시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기본 원리랑 핵심 개념만 이해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숙지 암기. 숙지 암기는 뭐냐면 기억작용이에요. 기억작용인데 예를 들어 우리가 어렸을 때 뭐 바다에 가면은 뭐 여기 물에 들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표지판에 써져 있는 걸 가끔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정확한 표현, 문장이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아요. 물에 뛰어들지 마세요인지 물에 들어가지 마세요인지 접근하지 마세요인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의미는 알고 있잖아요. 그걸 숙지라고 합니다. 숙지. 1차에선 숙지하면 돼요. 그러면 물에 들어가세요 하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잖아요. 접근해도 돼요 하면 틀린 지문이. 그러니까 의미를 알면은 그 기억에 남잖아요. 그걸 숙지라고 합니다. 근데 표현까지 정확하게 기억에 남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2차 판례 가면 기술 사상의 핵심을 실질적으로 탐구 판단해야 된다. 이런 거 표현 틀리면 안 되거든요. 1차 때는 의미만 알면 돼요. 근데 2차 때는 표현까지 정확하게 답안에 써야 됩니다. 그래서 1차는 사실 숙지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1차에서도 암기라는 용어를 쓰지만 이 숙지를 강조하기 위해 암기라는 표현을 쓰는 거지. 1차에서는 여러분들 어떤 개념들을 말했을 때 책에 있는 문구가 그대로 안 떠올려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 파트는 이런 거 중심으로 설명했었고 여기서는 이 개념이 이거랑 구별된다는 거구나. 이 정도만 하시면 이게 숙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해랑 숙지랑 되게 근접한 개념이에요. 이해랑 숙지랑. 근데 2차에 가면은 이 A랑 B랑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의, 취지, 절차, 요건, 효과 이거를 전부 다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공식을 나눠준다면 쓰세요 하면 다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암기 없으면 안 돼요. 근데 1차에서는 우리가 OX만 판단하기 때문에 눈에 바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중에 이거 알아두시면 좋은데 이거는 모든 1차 합격 고수들이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방법인데 나중에 이 기출 지문이 있잖아요. 기출 지문만 반복적으로 돌리면은 시험에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기출 지문 반복 돌릴 때 시간 세이브를 제대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시간 세이브 제대로 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옳은 지문은 아무런 표시를 안 해놔도 돼요. 근데 틀린 지문은 틀린 부분에 체크를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나중에 1회독 하면은 이제 틀린 부분에 다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다 표시가 되겠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냥 읽어요. 읽기만 하면 학습이 돼요. 이 문장 나오면 옳은 지문이구나. 옳은 지문, 옳은 지문. 이거는 여기가 틀렸구나. 그래서 틀린 게 왜 틀렸는지만 생각 안 나면 해설서를 보시든 아니면 그걸 왜 틀렸는지 거기다 밑에 써놔요. 그러면은 기출문제를 엄청 빠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는 속도 엄청 빨라지잖아요. 그 눈에 바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실제 시험장 가잖아요. 이 지문 있잖아요. 이건 항상 옳은 지문. 이거는 항상 여기서 틀린 지문이니까 여기 부분 확인해보기. 이게 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그러면 문제풀이 속도도 엄청 빨라집니다. 지문을 눈에 다 발라놨으니까. 그래서 이 지문이 약간 느낌이 이상한 게 쎄한 게 옵니다. 분명히 어딘가 틀려 있다는 것이거든요. 왜냐면 내가 옳은 지문으로 봤을 때 이 지문 구조랑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1차에서 아무튼 점수를 효율적으로 시간 세이브하면서 제일 빠르게 하시는 분들은 눈에 바르는 걸 잘합니다. 그 숙지라고 하는데 숙지를 할 때는 기출 그 지문을 가지고 맞은 지문은 건들지 않고 틀린 지문에 틀린 부분만 표시해 놓고 그 작업을 하는데 엄청 빠르게 보면 돼요. 그러면은 기출 엄청 빨리 볼 수 있는데 실력이 이게 점수가 어느 정도 오르냐면 마지막에 이렇게 하잖아요. 공부 실력이 이렇게 점수가 오릅니다. 네.
기출만 저렇게 반복 돌리는. 근데 이거 말해줘도 10명 중 한 3, 4명밖에 안 합니다. 왜냐면은 책을 이쁘게 봐야 된다 생각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풀어봐야지 하고 체크를 안 하고 합니다. 그러면은 계속 볼 때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렇게까지 공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나중에 시간 없을 때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OT를 길게 가져가는데, 여기서 OT를 길게 가져가는 이유는 그거예요. 제가 5분, 10분만 얘기해줘도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쓸데없는 시간 한두 달, 뭐 3, 4달 이런 거 세이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들어놓으세요. 네, 잘 들어놓으시고. 네. 시험 특징. 네. 전문직 시험 특징은 다 똑같습니다. 양이 방대합니다. 양이 방대한데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항상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되고, 시험별 특징 보면 1차 시험은 객관식, 2차 시험은 서술형. 그래서 1차 시험은 숙지가 목표인 거고 2차 시험은 암기가 목표이다. 네, 답안지를 써야 되냐 안 써야 되냐 이 차이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분들 있어요. 여기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1차를 제시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1차를 한 번 했는데 떨어져서 강의 들으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도 1차 일단 열심히 하세요. 1차 열심히 하시고, 만약에 2차를 조금 더 자기가 투자하고 싶다. 자기는 1차는 이제 아쉽게 떨어져서 그런 거고 다시 하면 무조건 붙을 수 있는데 2차를 좀 더 투자하고 싶다 하면은 제가 이거 톡방에 다 나눠 드릴 거예요. 2차에서 암기 자료로 총알이란 자료가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최근 이제 한 4년? 5년? 요 정도 합격자들은 합격 수기에 항상 나옵니다. 특허는 총알 암기를 했다고. 동차 때 하면은, 동차 이제 2차 시험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총알 암기거든요. 요거를 아무튼 전달 드릴 건데, 나중에 만약에 자기가 1차 시험 공부하면서 2차 공부까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총알 파일을 제가 전달 드릴 테니까 요거를 암기하시면 되는데, 근데 저는 그걸 말합니다. 뭐냐면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파일은 전달 드릴 수 있지만 자기가 이거 해보시고, 이거는 진짜 2차를 위한 공부예요. 암기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힘을 주게 되면 1차 공부에 지장이 갈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차 공부를 병행하시는 거는 7월 전까지만 하는 게 국룰이긴 합니다. 네, 2차 시험 병행은 아무튼 7월 전까지만 병행하는 게 국룰이고, 그 이후에도 2차 시험 병행을 하겠다면 특수 능력자들 한도 내에서는 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1차 시험 안정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이거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회독. 우리가 맨날 1회독, 2회독, 3회독 하는데 회독은 종류가 있어요. 그 종류를 모르고 그냥 무조건 해독하면은 시간만 날리는 경우가 될 수 있으니까, 회독은 뭐냐면 책을 전체적으로 한 번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판기를 뭐 1페이지부터 뭐 끝에 페이지까지 한 번 읽었다면 1회독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이거는 대상이 상관없어요. 뭐 자기가 기본서를 읽었든, 뭐 문제집을 해독했든, 뭐 다른 보주자를 해독했든, 이렇게 한번 해독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돌았다. 챕터 1부터 챕터 10까지 한 바퀴 돌았다면 그걸 1회독이라고 합니다. 1회독은 개념을 전체적으로 한 번 살피는 걸 말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나중에 이제 시간이 없다면 조문만 선별해서 1회독 할 수도 있고, 판례만 선별해서 1회독 할 수도 있고, 기출 문제만 돌리면서 1회독 할 수도 있는, 전부 다 1회독으로 치는 거예요. 왜냐면 책 전체를 개념 위주로 한 바퀴 돌린 건 맞거든요. 어떤 걸 중심으로 보든 1회독으로 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카운팅 하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회독의 종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정독과 속독이 있어요. 정독은 탱크예요. 천천히 가면서 모든 내용을 다 보는 거예요. 근데 속독은 오토바이예요. 빠르게 쉬운 가면서 중요한 것만 팍팍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독과 속독을 번갈아 가면서 하실 줄 아셔야 돼요. 1차든 2차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독은 천천히 가기 때문에 모든 나무를 다 볼 수 있고, 속독은 숲을 파악하기 위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 우리가 대학 공부랑 뭐 이제 고등학교 공부랑 좀 다른 게 뭐냐면, 엄청 빠른 회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시험 마지막에 갔을 때 빠른 회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속독의 개념을 모르게 되면은 정독으로 막 몇 회독 막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시험 막판에 가서 이제 회독 방법이 잘못돼서 이제 또 로드가 너무 심하게 걸려서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독은 보통 공부 초반에 많이 해요. 공부 초반에
내가 이해를 위해서 한 개념 한 개념 주워 담을 때가 있거든요. 만약 내가 민법 처음 보고 민법 해독을 한다면 그때는 사실 정독으로 시작하는 게 맞아요. 정독을 시작하는데 의미를 곱씹으면서 천천히 정확하게. 근데 정독을 한번 하면 속독도 한번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이게 정독이랑 속독 1대1로 가져가야지. 정독이랑 속독을 1대 다로 가져가야지. 1대 n. 보통 이게 통설입니다. 정독 한번 하면 속독을 몇 번 해줘요. 그래서 속독은 뭐냐면 선별적으로 빠르게 읽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차만 읽기. 그러니까 정독을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무는 잘 아는데 전체 숲의 구조가 안 보여요. 목차만 일단 빠르게 한번 읽은 다음에 다시 정독을 하세요. 이게 1대1 비중으로 가져가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정독을 한번 한 다음에 자기가 목차만 한번 봤다 하면은 그 다음에 조문만 한번 보세요. 그러면 속독을 2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판례만 한번 보세요. 속독을 3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정독을 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정독의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왜냐면 구조도 알고 세부적인 내용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회독의 목표, 의미를 설정 안 하고 회독을 한다면 그 회독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공부 시간만 증발시키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정독을 하고 있는 건지 속독을 하고 있는 건지 분명히, 그래 속독을 한다면 어떤 걸 할 건지 대상을 분명히 하고, 속독을 할 때는 사실 주의점이 있어요. 뭐냐면 다른 게 눈에 밟혀야 돼요. 목차만 보기로 했는데 내용이 눈에 밟히거든요. 그러면 그거 볼 때마다 빠르게 나 목차만 보기로 했지 하고 내용 안 보고 계속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회독의 그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그 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게 되게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속독 잘하는 사람들은 제 2차 기본서 기준으로 한 달에 준특허법을 뭐 20회독 하신 분들도 있어요. 속독으로. 목차만 해독하고 법조문만 속독하고 그 다음에 판례만 속독하고 이런 식으로 빠르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머릿속에서 다 정리가 됩니다. 네. 이거는 내가 정리하는 게 아니라 머리가 무의식 중에 다 정보를 정리해줘요. 언제? 여러분들이 잘 때. 네. 그러니까 정독, 속독 1대1로 가져가, 이게 최소 비율이에요. 그 다음에 정독의 속독을 1대 n으로 가져가는 게 이렇게 고시에서 국룰이고 효율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넘어갈게요. 네. 회독 관련 팁. 네. 이건 필요 없을 것 같고, 강약 조절. 아까 설명드렸고, 공부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양을 줄여나가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이거 뭐냐면 나중에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지금은 1회독 할 때 한 달이 걸리고 2회독 할 때는 1회독 하는 기간이 뭐 2주가 걸리고 점점 1회독 하는 주기가 짧아질 수 있거든요. 그 주기가 짧아지는데 이게 어느 정도 하다가 안 줄어드는 시점이 와요. 근데 더 줄이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속독을 하셔야 돼요. 목차만 보고서 안에 내용이 다 떠오르잖아요. 이 파트에서는 이런 문제 많이 나왔지 하면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한 파트 있는데 한 5초에서 10초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면 책을 엄청 빨리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회독 주기를 좁히는 방법은 책 전체를 읽는 게 아니라 속독을 하는 거다. 그리고 속독의 스킬 하나 알려드릴게요. 속독 스킬은 이거 2차 하시는 분들도 많이 모르는데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이렇게 처음부터 전체부터 끝까지 다 읽는 분들이 일반적이에요. 근데 일반적인데 근데 여기서 나중에 내가 키워드를 몇 개 찾았다, 중요 핵심 용어들을 찾았다 하면은 이걸 뭐 괄호든 꺽쇠로든 이렇게 표시해 놓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 용어들을 이렇게 내가 체킹을 해 놓으면은 얘네들만 가지고 내용이 파악되는지를 먼저 체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만 가지고 내용이 체킹이 내가 이거 단어들을 봐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된다면 그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책 읽는 속도가 느리시다 하시는 분들은 단어만 선별을 해가지고 명사 중심으로 읽어본 다음에 내용이 파악이 되면 넘어가고, 내용이 파악이 안 되면 그때 읽어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책을 읽는 속도가 엄청 빨라질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책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이걸 자동으로 하고 있어요. 명사 중심으로 해서 팍팍팍 한 다음에 이거 연계해서 문장 구조를 파악하고 하는 건데, 아무튼 이공계 분들은 아무튼 책 읽는 게 약할 수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차든 2차든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요걸 아셔야 이제 여러분들 공부 효율이 엄청 오릅니다. 월척과 짤짤이. 이거는 제가
1차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월척은 뭐냐면 대박을 낚은 걸 이제 월척이라고 하고, 짤짤이는 찔끔찔끔 하는 건데, 뭐냐면 저도 농사는 안 지어봤어요. 근데 농사를 지다가 어디 감자 농사예요. 근데 감자를 제가 하나를 꺼냈어요. 근데 감자가 서로 다 연결이 돼서 하나를 꺼냈는데 막 20개가 막 딸려 나오는 거예요. 이거 월척. 그 다음에 감자를 하나 힘들게 뺐는데 감자 하나만 나와요. 이거 짤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이게 월척은 전체를 아우르는 주요 내용으로서 논리적으로 연결된 묶음이에요. 네, 서로 연관되어 있는 전체적인 묶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짤짤이는 뭐냐면 세부적인 내용으로서 다른 내용과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낱개예요. 네, 이게 책을 보잖아요. 책을 보면은 월척이랑 짤짤이랑 비율이 1대1 정도 됩니다. 1대1 정도 되는데 이걸 인지하고 공부하냐 안 하냐가 차이가 커요. 시험은 월척에서 많이 출제될까요? 짤짤이에서 많이 출제될까요? 네, 출제 가능성은 월척에서 많이 출제됩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논리적 연결된 게 중요 개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수님들도 이 중요 개념이라 생각하면 시험이 많이 출제됩니다. 휘발성은 어떤 게 빠를까요? 짤짤이가 빠릅니다. 왜냐면 머릿속에 넣었을 때 이게 연관 개념은 없기 때문에 뭐 며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된다고 하면은 30일인지 28일인지 뭐 29일인지 나중에 헷갈립니다. 논리도 특별히 없고 연관 개념도 없기 때문에 이게 헷갈려요. 그렇게 되면 휘발성은 짤짤이가 훨씬 빠른데 월척이 출제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근데 책의 교재에는 월척이랑 짤짤이가 1대1 정도 비율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강약 조절 잘 하셔야 돼요. 월척은 처음 공부할 때 잘 해놔야 됩니다. 얘네들은 기억의 장기 기간을 넘기기에 너무 쉬운 애들이에요. 왜냐면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애들은 그 논리를 이해하잖아요. 자동 암기가 됩니다. 우리 머리가 중요하다고 파악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 짤짤이들은 아무리 많이 봐도 계속 까먹어요. 소멸시효 기간 몇 년인지 이거 민법에서 그거 맨날 봐도 규칙이 없기 때문에 막 까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언제 보는 거냐면 시험에 임박해서 많이 봐야 됩니다. 왜냐면 걔네들은 미리 봐놔봤자 계속 까먹게 돼 있어요. 규칙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결론, 월척을 먼저 챙기고 짤짤이 나중에 챙기는 것이 효율적. 제가 특허법 강의 나갈 때 이분은 월척 파트예요, 이분은 짤짤이 파트예요, 다 알려드립니다. 그러면은 월척 파트 할 때 더 집중하죠. 짤짤이 파트는 똑같이 다 정교하게 설명드려요. 그렇지만 짤짤이라고 하면 얘네들은 체크를 해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얘네 다 암기를 해야 되는 애들이구나. 암기 안 하면 얘네 틀려요. 왜냐면 얘네 휘발이 엄청 빨라서 시험장에서 아무튼 얘네도 나오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월척이 70% 나오고 짤짤이가 30% 나와요. 30%에서 그래도 90% 이상 맞춰야 돼요. 네, 90% 이상 맞춰야 우리가 우리가 원하는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짤짤이도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소 공부하실 때 그걸 아셔야 돼요. 이건 짤짤이 파트니까 내가 지금 봐놔도 맨날 까먹는다. 그래서 보긴 보지만 시험 전에 조금 더 보자, 이런 생각으로 봐야 돼요. 인지하고 보냐 안 하고 보냐 뇌에서 저장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네. 그 다음에 기본 자세. 별거를 다 알려드립니다. 네, 기본 자세인데 절제와 균형.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만 뽑아라 하면 절제와 균형이에요. 그래서 적당히 이해 정리하고 적당히 문제풀이라고 하는데, 합격자들이 합격 비법 알려주세요 하면은 적당히 이해 정리하시고 적당히 문제 많이 푸시면 합격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한 줄로 하면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 디테일들을 아까 많이 설명드린 거고, 선택과 집중, 조문 판례 기출 중심으로 강약 조절을 하시라. 네, 뭐 하위 법령, 조약 이런 것들은 제가 중요한 애들만 체크를 나중에 따로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유의점은 장수주의죠. 완벽주의 있는 동의어가 이제 장수주의랑 똑같습니다. 네. 파고들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재시생한테 제가 당부드리는 말이 하나 있어요. 가끔 이제 특허를 2번 들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 것까지 기본 강의가 2번째다 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보던 기본서를 알아서 버리세요. 이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뭐냐면 제시하시는 분들 기존에 보던 기본서 자기가 필기한 게 아까워가지고 제 거랑 막 비교하면서 어디가 어떻게 다른 거지 하잖아요. 시간이 5배 이상 됩니다. 불필요하게. 근데 제가 장담하고 말하는데 제 책이 20배 이상 좋습니다. 진짜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보던 책 있으면 버리시고 막 비교하면서 어디가 바뀌었지 막 이런 거 시간에 불필요한 데 쓰지 마세요. 기존에 했던 게 아깝다 하면 아깝지 않아요. 어차피 제 책으로 하시면은 그 이해된 범위 내에서 똑같이 가거든요. 근데 기존의 책을 안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해 안 됐던 게 있으면 이 책으로 이해하거나 저한테 질문하면 되는데 자꾸 전 책으로 찾아서 링크를 걸게 되면은 공부 시간이 따따블되고 이게 시간이 지나도 이 책으로 넘어가지도 못하고 저 책으로 넘어가지도 못하고 가랭이가 양쪽으로 이렇게 찢어집니다. 그런 분들을 많이 봐서 말씀드리는데 1차든 2차든 똑같아요. 기본서는 하나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1차에선 분명히 말합니다. 제 책이 한 20배 이상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세부적인 내용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투스텝 접근입니다. 가성비 구간이 있고 비가성비 구간이 있어요. 네, 가성비 구간은 법 과목은 각각 90점, 자연과학은 60점 하면은 평균 80점이에요. 네. 그 다음에 평균 80점이면 충분히 훌륭해요. 훌륭하지만 동차 3월에 아쉬워요. 네. 한 83점, 84점 맞아줘야 그 3월 달에 흔들림 없이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가성비 구간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는 법 과목에서 지역적인 내용 학습해서 민법이나 산재법 100점을 목표로 하시든지 90점짜리 100점을 올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또는 자연과학을 60점에서 80점 목표로 하시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평균 85점 이상 확보하는 거 이걸 목표로 가져가시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뭐냐면 이 스텝 1, 2를 구간을 안 나누잖아요. 스텝 1 할 때 지역적인 내용도 엄청 많이 합니다. 속도가 안 나와서 결국에 이 두 번째 단계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를 할 때는 중요 부분 위주로 해서 빨리빨리 하면 이제 점수가 탁 해서 올바르게 수렴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법 과목을 더 올릴지 자연과학을 더 올릴지 이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자연과학이 사실 더 꾸린 거예요. 이거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저는 법 과목 90, 90에 자연과학 80이면은 이게 되게 아름다운 점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통상 법 과목 100, 100 이렇게 가고 자연과학 60 이렇게 갑니다. 왜냐면 그 2차 시험에 자연과학이 없으니까.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법 과목 100 맞는 것보다 자연과학 80 맞는 게 훨씬 쉬워요. 2차의 티켓은 1차입니다. 1차 점수를 안정적으로 올리려면 자가 80이 사실 더 쉬워요.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당연히 물리화학을 잘함을 전제로 합니다. 네. 물리화학 못하시면은 이렇게 법 과목 100 찍으려고 가야 돼. 이게 사실 90에서 100점 만드는데 공부량이 따따따블로 늘어납니다. 왜냐면 지역적인 내용을 전부 다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암기량이 많아지는데 사실 자연과학은 60에서 80을 넘길 때 암기량이 법 과목만큼 많아지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자연과학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아무튼 생각을 한 건데 전략에 따라 생각하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이 가성비 구간을 만들지도 않았는데 지역적인 내용 먼저 공부하지 마라. 그거는 이제 장수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책에는 항상 중요도가 별표로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 위주로 하고 뭐 지역적인 거는 제가 책에 심지어 제가 그런 용어까지 써놨어요. 이건 짱돌이입니다. 탐구 영역입니다. 이걸 써놨어요. 그런 거는 웬만하면 제끼라는 뜻이에요. 왜냐면은 가끔 기본서에 강사님들이 지식을 이제 수험생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짱돌을 탐구 영역을 기본 중요 내용 사이에 막 껴넣습니다. 그럼 사람들 그거 공부하다가 이제 1차에도 안 나오고 2차에도 안 나오는 내용인데 그걸 하면서 와 내공이 올라간다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짱돌은 짱돌, 이거 시험에 예를 들어 20년에 한 번 나오는 개념이다 하면은 그건 짱돌 맞잖아요. 짱돌에 써놨습니다. 그래서 다 참고 말씀드리고 방법론은 이건 매번 말씀드리지만 제일 효율적인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시험에 입문했을 때는 한 과목씩 각기 격파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고 시험에 임박했을 때는 전 과목을 병행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임박하면 아침에 민법, 점심에 산재,
뭐 저녁에 자연과학 해서 전 과목 다 나가야 돼요. 근데 이제 지금 입문하는 철이죠. 네, 3월이니까 이제 한 과목씩 각계격파하는 게 원칙. 뭐 두 과목까지는 병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건 이제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각계격파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허 들을 때는 특허 공부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막판 스퍼트 중요. 이거 사실 저 최근에 가끔 상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2차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1차 시험 점수 애매한데 2차 공부를 해도 되나요? 막 이런 상담이 계속 오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그거 맨날 물어봐요. 저도 궁금해요. 혹시 1차 점수가 왜 그렇게 나오신 것 같나요? 하면은 마지막에 절었어요. 로드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마지막에 볼 걸 줄여야 되는데 오히려 늘리다가 공부량 많아져서 회독하다 페이스 무너지고 슬럼프 와서 마지막에 날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한 달이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반년치 공부 효과랑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2월 달에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공부한 걸 다 합치잖아요. 그럼 이때 실력이 5만큼 늘었어요. 그러면 이때 마지막 한 달 하잖아요. 실력이 5만큼 늡니다. 이거를 안 하시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뭐 당연히 아시게 될 내용인데 이때 되게 포기하고 싶어요. 왜냐면 실력이 반밖에 안 올라왔으니까 마지막 한 달 남았을 때 근데 실력이 왜 허접이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러거든요. 근데 그만큼 실력이 따따블로 늘 수 있으니까 계속 공부량 줄여 나가면서 회독 속도 올려야 돼요. 근데 그 회독 속도 올리는 방법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자꾸 정독을 하면서 막 그렇게 하시는데 아까 전에 제가 기출문제 빠르게 보는 방법, 그다음에 속독 빠르게 하는 방법 다 알려드렸잖아요. 그런 걸 이용하셔서 마지막에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잘 하시는 분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 습관이 그렇게 잡혀 있어가지고 자동으로 하는데 고등학교 때 이런 공부 그 스킬 같은 거를 모르고 있잖아요. 여기서 정독하면서 이제 무너집니다. 공부량이 많아가지고. 그럼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의 실력은 마지막 한 달에 2배, 3배 오릅니다. 1차든 2차든 마찬가지예요. 네. 그리고 아는 건 너무 많이 보시지 말고 네. 공부는 부족한 걸 채우는 거니까. 네. 그 다음에 나의 목표. 네. 나의 목표. 그냥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강의는 이제 특허법 내용을 배우는 건데 큰 틀에서 사실 이해가 제일 중요한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느 부분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지 이런 거 파악하시고 중요 개념들이 왜 중요한지 그 다음에 그게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그런 걸 공감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구조를 파악해야 됩니다. 전체적인 골격이 왜 이렇게 됐는지 골격을 안 쌓고 내용을 채워놓잖아요. 다 빠져나갑니다. 1차든 2차든 제일 중요한 건 목차예요. 네. 그 다음에 70% 이해 100% 이해는 뭐라고요? 장수. 네. 그 다음에 리셋을 인지한다. 짤짜리를 맨 처음부터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짤짜리는 제가 가르쳐줄 때 하고 혼자 보실 때 약간 힘 빼고 보다가 마지막에 시험에 임박했을 때 얘네들 눈에 발라서 암기해야 되겠구나. 얘네들은 미리 해놔봤자 다 까먹는 애들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공부를 효율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어. 법학에서 학자분들이나 교수님들이 맨날 강조하는 게 용어예요. 용어. 용어가 중요하다. 그래서 용어를 하나 할 때 엄청 중요하게 설명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교수님들이나 그 학자분들은 용어에 대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게 정의를 잡기 쉬운 건데 우리 처음부터 그 용어를 너무 막 엄격하게 들어가면 공부 속도가 안 나고 망해요. 그러니까 효율적인 공부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어떤 용어가 있을 때 모르더라도 그냥 대충 뉘앙스, 문장 맥락, 강의 맥락에 따라서 아, 이 용어는 아, 이런 의미로 쓰였겠구나 하면서 일단 스토리를 계속 들어요. 듣다 보면은 나중에 되면은 걔네들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용어를 저는 수업할 때 용어 정의하면서 들어가요. 뭐냐면 A는 뭐 A입니다. B는 B입니다. 다 풀어서 하는데 이거를 너무 강박을 갖고 문장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책 읽는 속도나 이해력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명은 하지만 그거는 제 설명은 그냥 참고적으로 들으시는 거고 여러분들은 강의 맥락 분위기에 따라서 아, 이 용어를 그냥 이런 맥락에 쓰는구나 하면은 적당히 그냥 따라오시라 이거예요. 용어의 의미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네. 나중에는 2차 공부할 때는 이미 1차 때 용어가 다 익숙해져 있을 거예요. 1차 공부를 하시고 나면은. 그러니까 1차 공부할 때는 아무튼 용어를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냥
전체 맥락에 따라서 의미만 파악할 수 있는 정도면 된다 말씀드리고, 카톡방, 네, 카톡방 안내해 드릴게요. 이거 들어오세요. 네, 오카방인데 조판기 검색하신 다음에 조판기 입장하시면 돼요. 비번은 6363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1차, 2차 동시에 합격하시면 63기 변리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오카방에 조판기 검색하시고 6363으로 비밀번호 넣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OT는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1순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10분 갖고 나갈게요. 네.